강재현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현대건설 1일 대표로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현대건설 저는 이미 매도를 다 한 상태인데, 현대건설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아직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서 오늘 이제 1일 대표로서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하면은 뭐 누구나 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건설은 뭐 국내 1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종합건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종합건설 회사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하게 주택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플레이트 사업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무슨 여러 가지 원전 해체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풍력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병원이라든지 어떤 단지, 특정한 단지들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건설이란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의식주를 얘기하듯이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주택 비중,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비중 많이 차지하느냐 아니면 해외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흐름을 갖고 가느냐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현대건설은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우선은 현대건설의 지분 하나가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현대건설이 이제 업력은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죠. 1950년도에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오랜 시간을 거쳤었는데 사실 매물로 나왔었고 그 매물을 현대차 그룹이 주당 13만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싸게 인수를 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영업이익을 낸 부분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대건설에 대해서 지분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차까지 해가지고 약 34.9%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현대엔지니어링 있죠. 최근 들어서 현대엔지니어링이 IPO 상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도 한번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현대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지분을 약 38.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엔지니어링이 나중에 상장할 때 그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정의선 회장이 현재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지분을 16.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장하면서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이를 가지고 새롭게 현대차 그룹의 지분 자체를 정리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나중에 상장할 때 얼마의 평가가 받느냐에 따라서 현대건설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그 외적인 부분을 하나씩 보게 되면 우선 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죠.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실적보다 약 30% 가까운 하회한 1,410억이 나왔는데 원래 시장에서 추정했을 때는 약 2,230억 정도 추정을 했었습니다. 거의 한 800억이 좀 넘게 예상보다는 적게 나온 그런 케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약간의 일회성 비용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약간은 어처구니 없는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본드콜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본드콜이 뭐냐면은 공사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공사 이행 보증금을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그 부분을 수취해가는 그 행사를 함으로써 그 돈을 뺏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로 싱가포르에 이번에 본드콜이 행사된 건물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다 완공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이 5월달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발주했던 회사가 계속해서 설계 변경을 요구하다 보니까 납기 안에 하긴 했지만 추가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대건설에서 먼저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이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내놔라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회사하고 어떤 의견도 없이 바로 본드콜을 행사를 해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착공돼가지고 다 대부분의 입주가 된 상태에서 3년이 차가 되는 마지막 기간이 올해 5월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소송 들어간 부분은 무난하게 다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일회성 비용이 발생됐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하였다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수주 산업이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조선과 건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건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이번에 나타났지만 이 부분이 연내에 다시금 환입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때는 결국 올해 시장에서 전망했었던 영업이익률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은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정부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바뀌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시장에서의 흐름도 바뀌어가는 과정 중 하나가 국내 주택시장입니다. 사실 국내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뭐 다른 분들이 철강이나 이런 거 얘기하실 때 많이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국내 주택 사업을 보게 되면은 착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후반부터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 착공이 2021년, 2022년 이렇게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2021년과 2020년에는 분양 물량도 상당히 많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 2014년에서 15년 이때의 분양시장만큼의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때하고 차이가 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미분양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분양 가격보다 현재 시세가 훨씬 더 높은 시장을 나타내주다 보니까 분양이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이 분양 자체도 앞으로도 2, 3년 동안은 무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만큼 미분양이 없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앞으로 분양을 하고 고가에 잘 팔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 업종 자체가 향후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런 주택사업 분야에서 사실 현대건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었지만 이제 그 부분을 하나씩 늘려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국 아파트 시장에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건설사라 할 때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이제 대림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회사들의 얘기를 주로 할 때 보통 이제 5대 메이저 건설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2014년, 15년도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되고 분양이 막 쏟아질 때는 미분양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주로 지방에서가 미분양이 많이 나왔었고 수도권에서도 일부 나오긴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미분양 자체도 없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리모델링,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대형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이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자체도 내가 사는 아파트, 어차피 비싸게 주는 사는 아파트를 이왕이면 시장에서 명품 아파트다 얘기할 수 있는 대형 브랜드 건설사를 선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올해 상반기도 계속해서 분양하는 그 비중을 보게 되면은 현재는 점유율이 30에서 35%로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5대 건설사가 점유율을 차지해 가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사실 수도권에 들어오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더 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부양하고 앞으로의 정부 정책 자체도 이번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도 얘기했던 부분을 다 따지게 되면 결국 공급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건설사들의 실적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에서는 얼마큼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냐면 사실 현대건설은 종합건설사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종합건설사로서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었고 그 비중 자체를 국내 주택시장을 어느 정도 반 정도 채우고 해외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을 반 정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 왔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왔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국내에서의 정책이 바뀐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국내 주택시장의 화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최근에는 점점 주택시장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분양 수 자체가 그렇게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에서만 약 32,000호의 분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도 상당히 많은 수량을 분양한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 되는데 최근 들어서 또 한 가지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다시 증가를 하다 보니까 분양 사업이 그렇게 녹록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에 제대로 분양을 못했던 약간 미뤘던 부분들은 3분기와 4분기에 이월시켜서 분양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실적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건설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종합건설사가 해야 될 일은 해외에서의 수주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겠죠.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건으로 인해서 발주도 상당히 적게 나왔었고 유가 역시도 급락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수주를 받는 국가 중에 지역 중에 하나가 중동 지역인데 여기서도 사실 수주가 그렇게 녹록하게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유가 자체도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재정 수지 자체가 흑자로 바뀐다 되면서 사실 중동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우려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석유는 고갈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발주가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반기부터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기업별로 해외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수주 잔고를 한번 비교해 볼 때 2014년도가 사실 또 한 번에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도전의 기회였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픈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정점이 왔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해외 진출을 다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 엔지니어링은 원래가 주택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외 수주가 대부분 있는 그런 회사이고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을 통틀어서 역시 비중은 어느 정도 2014년도에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우건설이라든지 GS건설, DANC 타 회사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타 회사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가 점점점 굉장히 축소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사실 저가 수주를 받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서 굉장히 큰 대성 충당금이 발생되는 그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위축된 그런 상태지만 실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해외 수주를 열심히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택시장이 언제까지 호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점이 나올 때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 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건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주가 많아야 됩니다. 수주가 많아야 되는 건 왜 그러냐? 시장에서 시장 자체, 업황 자체가 불황이었을 때 버틸 수 있느냐, 이걸 꾸준히 낼 수 있느냐가 바로 수주가 풍부해야 된다 이 관점인 건데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역별 그리고 공종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플랜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공종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까지 수주 잔고가 여전히 잘 받았죠. 그래서 현재는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5조 정도의 수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은 지금 국내가 굉장히 커졌고 해외는 축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비중 자체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해외도 역시 수주는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의 수주를 좀 더 많이 채워놨다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주를 많이 채워놓으면 사실 3, 4년치의 일감을 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고수익의 사업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앞전에도 사실 작년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 받은 것들이 어느 정도 수주 잔고가 꾸준히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마진의 수준을 현재는 받아놓은 거고 이 수주를 받아놓은 것들이 하나씩 매출로 인식되는 구간에서 실적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주 자체가 도시재생이라든지 건축 이런 쪽을 좀 더 많이 받았고 이 부분은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시에서 더 크게 출해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전망하는 영업이익 전망치는 어떻게 되냐? 사실 이제 예전에 14년, 15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대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선방을 하긴 했었는데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6천억 이하로 떨어졌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9천억 정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회성 비용이 환입이 될 경우는 9천억대까지 나올 거고 치고 내년부터는 1조에서 1조 2천억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과제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새롭게 업계 1위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종합 글로벌 건설사로서 좀 더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 많죠. 네, 저도 질문을 좀 많이 살폈거든요. 그래요? 예. 일단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앞서 이제 가장 얘기한 것 자체가 이제 1분기 실적표를 좀 건설주 좀 제가 준비한 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전 주요 건설사 1분기 실적들이 다 발표가 좀 됐으니까 보시다시피 현대건설의 두두지게 실적이 하얘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실적 부진 자체가 일회성 비용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일회성 비용이라는 자체가 딱 한 번이지 않습니까? 한 번이면 일회성 비용으로 인정을 하는데 아다시피 현대건설이 딱 이번 딱 한 번만이 아니거든요. 거의 해마다 분기에 한두 번씩은 그렇죠. 실적 원인 쇼크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때도 일회성 비용이라는 얘기를 해요. 가깝게는 아마 1분기 때도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을 거고요. 다른 건설이 다 좋게 나왔는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적자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작년도도 일회성 비용이라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자꾸 일회성 비용이 일회성 비용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양치기 소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아 이게 이번이 마지막인가? 또 다음에 가면 3분기 때 가면 또 일회성 비용이 또 해외 사업장에서 또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우리 해외 사업장 모르니까 쉽지 않은 거니까. 다른 건설사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다른 건설사들은 최근에 그런 적 없어요. 최근에 GS건설이 약간 그런 것 같고. 이번 믿어도 될지. 우리 강지현 대표님이 쉽게 예측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믿어도 됩니까? 네, 어느 정도는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 이 주주분들이 보실 때는 사실 일회성 비용이 너무 자주 나타났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일회성 비용이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환율 부분에서 사실 대부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작년부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환율에 따른 환차 손이라든지 환차 이익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반영을 안 하고 발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일회성 비용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부분은 환율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도 사실 일회성 비용이 자주 나타났던 것이 사실 건설 회사가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수주를 받아서 납기 안에,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공사를 완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소가 되면은 그 부분이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건설 자체 하는데 지연이 될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가 사실 예전에 일회성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다만 그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부터 수주를 받는 대부분의 해외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높은 가격의 수주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덜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2분기 실적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뭐냐면 DA-ENC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국내 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A-ENC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한 경우가 나왔던 것은 일회성으로 충당을 설정한 게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DA-ENC는 사실 어닝 쇼크가 잘 안 나옵니다. 일회성 비용이 거의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대규모의 공사를 하진 않습니다. 회사 정책이 약간 바뀐 건지 회사에서 대규모의 해외 수주라든 이런 것들을 아예 도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S건설 같은 경우 소폭의 하회를 했다는데 GS건설도 현재는 해외에서의 수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나 철도 같은 단순 해외 공사로 좀 바꿔 있기 때문에 예전 2014년 15년도에 아픈 격이 있던 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건설이 이번에 일회성 비용을 해서 예상치를 하회는 했지만 향후 우리가 미래적인 부분을 보고 향후 먹거리를 본다면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한 개의 업종이라든지 한 개의 품목이 계속해서 호황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로 상쇄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일회성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내용이었고 사실 일회성 비용 자체가 제가 증시에서도 이게 약간 운용을 와서 증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시장이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일회성 비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이슈가 이번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나타났던데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는 발주하는 곳에서 약간 무리수를 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요. 네, 근데 일회성 비용이 나온 것 자체가 다 해외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렇습니다. 나왔던 GS건설도 그렇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거의 해외 사업장에서 부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가면 대림산업이 해외 쪽에 수주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가장 높아요. 상승률이 가장 높을 거예요. 분할은 뒤로 계산해 봤더니 제가 봤을 때 200% 이상 올랐더라고요. 시가총액 따져봤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수주를 안 한다는 것 자체는 해외 쪽에 그만큼 경쟁력이 치열하니까 원가 비중도 높아지면서 부실 사업장이 나중에 공사하다 보면 손실이 나면서 적자 사업장으로 전환되다 그런 게 많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쪽에 수주를 많이 받으면 호재였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호재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현대건설이 수주를 오늘도 보니까 많이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 부분 자체가 또 향후에도 해외 사업장에 대해서 잠재적인 오히려 긍정적인 보다는 부실적인 나올 수 있는 대림산업 예를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대림산업이 주가 측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해외 쪽에 수주를 강조한 부분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현재 건설자의 수익성 비중은 좋은 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해서요. 아까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이 가장 높았던 데는 삼성 엔지니어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의 밸류적인 부분이나 이익 규모를 봤을 때는 사실 가장 다른 건설사들보다 더 규모는 작습니다.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세했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2010년도 중반에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 너나 없이 진출했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받았던 저가수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결국 대규모의 손실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더 파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후퇴를 한다면 그 기업은 향후 미래를 날아갈 수 없다라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치열한 상태에서 싸워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결국 살아남는다. 이런 관점인데 최근 들어서의 현대엔진이나 현대건설은 그런 부분에서 확연히 많이 좋아졌고 2010년대 중반에 비해서 사실 요즘은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주를 따내는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예전만큼 높지가 않고 3사 엔지니어의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보듯이 점점점 좋아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해외 수주 자체가 회사가 수주 물량이 적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가 수주라도 해야 됩니다. 직원이 많은 그 많은 직원들 유지해야 되고 부서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가 수주 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수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유 있게 받아오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질문 질문 계속 해주시죠. 자, 그렇다면 일단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요. 일단 현대건설이 업종 대표적인 종목 충분히 일단 외형적으로 따지면 보시다시피 매출이 18조 원이니까 시공력이 1이니까 당연히 1이죠. 저는 외형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현대건설이 업종 대표적인 누구나 인정할 1이지만은 실적으로 따지면 밸류로 따지면 저는 충분히 업종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이미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표를 보시다시피 이제 올해 실적인데 물론 이제 올해 실적은 부진하니까 내년도가 더 중요하겠지만은 앞서 수주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수주가 현대건설이 많은 건 아니에요. 아까 75조 원이라고 썼는데 현대건설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20조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3년 5개월치 일감을 가지고 있는데 GS건설의 수주가 45조 원입니다. GS건설에서 이 매출액이 10조 원이 안 넘어요. 450%예요. 대우건설도 수주가 35조 원입니다. 매출액이 10조 원이니까 이게 매출액으로 따지면 이게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우리 현대건설이 현재 시점에서 밸류 자체가 PER이 13배고 13배고 그다음 시가총액이 6조 원이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현대건설이 8천억 지금 보니까 딱 대림산업까지 영업으로 따지면 8천억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초로 따지면. 근데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현대건설이 6조 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현대건설의 반토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밸류로 따지면. 근데 굳이 현대건설 업종 대표적 PER도 높은 수 거의 어느 정도 평가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굳이 현대건설의 현재 시점에서 투자 매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건지. 네. 이 표 그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이 6조 1천억인데 현금이 3조입니다. 사실은. 순현금성 자산이 2조 9천억이고 현금성 자산 다 하면 5조가 됩니다. 그럼 현재 시가총액에서 현대건설이 사실 자산 가치나 뭐 이런 것들 다 따지면 굉장히 낮은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GS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다 대부분 국내 사업이라거나 확장성이 있냐는 부분을 놓고 볼 때 기껏 해봐야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이 정도지만 현대건설은 원전을 실제로 설치를 할 수 있고 원전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풍력 발전소, 자회사를 통해서 풍력 발전소 사업도 이미 진출을 한다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차 그룹에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사업도 역시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현대건설이 좀 더 프리미엄 받는다는 부분은 이 표만 봤을 때는 실적과 밸류만 봤을 때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의 성장성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무형의 자산들을 다 포함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적표 하나만 올려주시죠. 제가 이제 아까 실적표를 따로 안 보여드렸는데 실적표를 보게 되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증권사 전체가 나왔던 평균치를 그대로 제가 다 작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올해 영업이익은 현재 증권사에서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대부분 영업이익이 손실 발생된 부분이 바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를 해서 8,500억 정도가 전망되고 내년에 1조 600억, 내후년에 1조 2,500억 이렇게 올라간다 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재 EPS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어차피 수주사업일 때 받아놓은 물량과 그리고 그게 앞으로 공사 진행되는 만큼 이익이 들어온다는 점 감안한다면 보여지는 그림에서는 이제 밸류 자체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GS건설이나 다른 것에도 수주 잔고는 풍부히 있지만 그쪽에서는 항상 주택 사업을 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마진이라든지 영업이익의 증가치가 아주 큰 폭의 증가라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더 누가 뛰어나냐라고 했을 때 저는 현대건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온라인 예비 주주라고 좀 칭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하고는 좀 상관없이 테마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신 분도 있으세요? 대북 쪽과 관련해서는 또 이게 또 리스크가 또 있는 거 아니냐, 뭐 대북 흐름에 따라서 이것도 영향 크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있었습니다. 예.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남북 간에 뭐 정상회담을 하고 했을 때 그때 주가가 굉장히 높게 움직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적에 못 받쳐준 상태에서 많이 올라갔던 케이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테마가 없었을 때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빠졌던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받쳐주고 수주를 받았던 부분들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여준다 된 이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되면 주가의 플러스 요인은 될지언정 안 된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요인이 될 그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질문이요? 아마 제가 알기로 현대건설을 들고 나온 이유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기현 대표이사님이 현대 엔지니어링 IPO 효과도 좀 고려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IPO 별로 기대를 하질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아예 합병하는 거를 좀 원래 좀 그게 더 시너지 효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IPO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현대건설이 그동안 현대엔지니어링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영업이익률이 현대엔지니어링이 좀 더 좋았습니다. 오히려 현대건설이 조금 약했던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IPO를 준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상반기 수주를 보게 되면은 현대건설이 수주를 먼저 다 채우는 케이스고, 지금 현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그 다음으로 조금씩 채워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를 한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현대엔지니어링이 겉으로 볼 때는 좀 더 높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텐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시장에서는 뭐 얼마 정도의 평가를 받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좀 더 높게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뭐 시장에서 뭐 10조도 얘기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지분의 어떤 평가적인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 많이 떴지 않습니까? 네. 뭐 수주 부분은 제가 해외에서의 수주 현대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보다는 국내 쪽에서 삼성전자가 밀어준 게 많아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 상승 자체가 현대 엔지니어링 IPO 효과가 함께 움직이면서 현대건설도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했지 않습니까?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네. 그 영향을 효과가 좀 받은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IPO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쪽에 장외에서 현대 엔지니어링 지금 120만 원을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가격으로 따지면 시가총액 10조 원이니까 현대건설이 6조 원인데 지금 38% 갖고, 그래서는 그 기대감 자체가 현대건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만약 IPO가 성수 좀 떨어진다든가 흥행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현대건설 주가는 다시 상대적으로 저는 하락하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 좀 물어보셨는데, 네. 뭐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현대건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이미 매도가 완료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제 현대건설 같은 건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시장, 장외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해가지고 사실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현대건설이 최근 들어서 사실 건설주도 대부분이 다 많이 올라갔던 배경은 뭐냐면은, 지금 박주영 운영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공장이라는 것도 밀어줘서 그렇다라고도 하셨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부분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를 할 때 그때도 모멘텀을 받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건설은 규제 사업,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움직임이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케이스고, 근데 그 규제가 공급으로 정책이 바뀐다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건설이 최근에 주가의 강세라는 부분은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IPO 기대감보다는 정부 정책의 변경 부분이 더 컸다. 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청자 예비주주의 그 질문도 받고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실 뉴스토마토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한번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들은 생각인데, 이제 대선이 코앞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책, 이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다봤을 때에도 건설사, 이 현대건설에게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대건설이 국내 주택 사업에 대한 비중을 키웠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정책이 사실 주택 시장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사실 주택 투기가 올라온다, 주택 가격이 급등한다 했을 때 규제를 한 나라가 대만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면 공급을 더 늘리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토지 땅 자체가 그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규제책을 자꾸 썼었는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그 규제책이 실패가 됐었고 실제로 수요 자체가 1인 가구라든지 이런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택비 자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가 인정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누군가에 주택은 더 앞으로 확대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공급 자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는 앞으로 시장에서 주택 공급,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렇게 나오셨던 내용 잠깐 좀 영상으로 또 나오네요. 자, 어디가 되든 주택은 계속해서 화랑새를 좀 띌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운용력으로 돌아오셔서 현대건설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이제 유상증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뭐 우선주를 상장 폐지 안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하는 것이고, 현대건설의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한번 다 팔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충분히 목표가 왔었기 때문에 팔았던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우선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000원에서 54,000원 정도 구간을 노리고 사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점점 연말로 가고 내년 초가 될수록 주택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모멘텀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차 목표는 우선 61,000원 전후 제가 파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때 1차로 잡고 그리고 2차 목표는 예전에 2018년도에 고가 구간이었었던 72,000원을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건설 대표 강준현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